네, 여러분 이제 우리 제2부에 왔습니다. 천구의 기본 개념들이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개념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꼭 얘기하던가 해서 확실히 이것을 터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방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전방, 후방, 좌우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향이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죠.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이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이게 첫째 의미가 둘째 의미부터 얘기합시다. 둘째 의미는 기하학적인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서남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였나 하면은 그것은 바로 어떤 존재를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북쪽입니다. 자꾸 북쪽으로 가면은 북극으로 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왕을 향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북쪽을 향한다 하면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왕과의 그 함께 있는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동쪽이다 그러면은 그냥 동쪽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태양을 마음에 그리게 되죠. 그래서 태양은 당시 사람에게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체였기 때문에 말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다 태양을 신으로 봤죠.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에 서 있다 하는 것은 신성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방향에 서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른 그 종교적인 전문 용어를 쓰자면 그러한 그 신적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적인 임재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또는 특별한 감정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슬픈 감정, 기쁜 감정, 섭섭한 감정을 가진다든지 또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러한 그 방향이 뜻하는 그 신적 존재, 그 대상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라미드가 왜 동서남북으로 서 있느냐? 왜 그 고대인들의 왕들의 무덤이 그 출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느냐? 왜 그 묘실 속에 천장을 그려놓고 동서남북을 제대로 배치해놓고 거기에 별자리를 써 그려놨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냥 단순히 현대적인 의미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지배해왔던 우주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해해서 저 사람들이 뭐를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그 가치를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가보시면요. 천문학적으로 방향이라는 것은 방향은 항상 천문학적인 기원에서 옵니다. 방향이다 그럼 이건 천문학이에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천문학에서부터 방향이 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먼저 제가 이 천구를 말씀드릴 때 천정을 말씀드렸죠. 천정은 바로 관측자의 머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지구가 돌아가는 그 지구의 자전축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의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지구의 자전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죠. 이것은 앵글로 섹슨 망원경이 있는 곳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냥 한 8시간 이상 노출해 놓은 것입니다. 잘 찍었죠. 요 사진을 보면은요, 저 방향이 바로 모든 전체가 돌아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저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저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다른 곳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 천구가 돌아가는 이 방향과, 여러분 제가 한번 화살표를 그려볼까요? 요 방향이죠. 바로 요 방향과 나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큰 서클이 하나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방향의 모든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좌오선이 되는 것입니다. 좌오선이라 그러죠. 자자는 쥐자자죠. 오자는 소오자죠. 그래서 12방향을 12동물로 나타낼 때 북쪽을 12시 쪽을 쥐로 보고 남쪽을 소로 봤기 때문에 좌오선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영어로는 메리디안이라고 그럽니다. 메리디안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익숙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오선이 북쪽 지평선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만나는 점이 북쪽이고요. 남쪽 지평선에 만나는 점이 남쪽이고, 이제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과 서쪽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오겠죠. 북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90도 떨어진 곳, 북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떨어진 곳, 이렇게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방향이다. 그럼 오늘날도 천문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터를 많이 쓰죠. 내비게이션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바로 천문항해용 스테이셔너리 새틀라이트니까 정지위성이 내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수십 개의 정지위성을 띄워서 자기 위치를 꾸준히 지구에다가 방출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면 자기 위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0cm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자기 위치를 수시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송출하는 전파의 파장을 더 짧은 파장을 내면요, 수 센티미터, 수 밀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그런 파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문학에서 쓰는 전파 천문학에서는요, 우주에서부터 오는 전파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인공위성에서 내는 전파와 똑같은 전파를 내게 되면요, 그러면 아주 곤란하죠. 연구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한 전파 영역은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GPS라고 해도 그런 보호받는 영역을 방해해서 이렇게 전파를 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수 센티미터의 그런 그 정밀도로 자기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날 인공지능으로 무인 자동차를 운영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대 세계에서 방향의 중요성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이 첨성대의 사진이 나오고요. 밑에는 스톤헨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기자의 피라미드, 이 아주 큰 피라미드이죠. 이것들이 다 방향이 분명히 있고, 특별히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첨성대는요, 첨성대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좌우선을 그려라 그러면 남쪽으로 지나가는 선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여기 이쪽 기둥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기로 올라가도 남쪽이 어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스톤헨지를 보면요, 스톤헨지는 이쪽, 여기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면은요, 바로 하진날
해 뜨는 방향입니다. 하진날 해 뜨는 방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진은 바로 만물이 그 활발하게 성장하는 그런 때죠. 여러분 양력 달력은요 이 이름이 6달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1, 2, 3, 5, 6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7, 8, 9, 10, 11, 12는 다 숫자입니다. 7은 줄리우스 시저의 이름이고요. 8은 시저 다음 왕인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왕의 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을 이 두 왕이 가져갔기 때문에 원래 7월 달이 9월 달로 밀리고 그 다음에 원래 9월 달이 10월 달로 밀리고 이렇게 해서 9, 10, 11, 12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에 12월 달은 12월이 아니고 10번째 달이에요. 예, 데카라고 하는 10번째 달이고 이 노벰버도 역시 9번째를 뜻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 달력의 양력 달력에는 1, 2, 3, 4, 5, 6밖에 없어요. 실제 이름은요. 그런데 이 계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6월 달 아니겠습니까? 6월 달에는 야채값도 싸고 과일값도 싸고 이게 뭐든지 풍성하죠. 그래서 이 달의 이름은 번영의 달입니다. 번영의 달. 예, 주노의 달입니다. 주노의 달. 그래서 이것을 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5월 달은 성장의 달입니다. 뭐든지 다 성장하고 파릇파릇 돋아나서 성장하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 새싹과 같은 가정의 작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번영과 성장의 달이죠. 마이우스라고 해서 가정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1년에 12달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6번째 달까지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6월 21일 날 하지 때 그 해 뜨는 위치를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한 철학이 들어있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국 이것이 스톤헨지가 있는 데가 바로 영국 런던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거기 이제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워낙에 유도가 높죠. 우리나라는 지금 36.5도, 36.5도인가요? 35도인가요? 이렇게 적절한 중위도에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나라들은 대부분 40도권입니다. 40도가 넘어갑니다. 지금 영국도 40도가 넘어가 45도쯤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 만주 바이칼 호수 쪽쯤 됩니다. 이런 데 가면은요, 여러분 겨울이 일찍 오고 여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런던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끼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덜 끼고 날씨가 화창하고 그리고 온도가 좋은 때는 하지 때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향해서 이렇게 거대한 축조물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고 번영과 관계되고 국가 통치와 관계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그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하학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물질계의 방향이 아니고 천체나 입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 방향이 아닙니다. 이 기하학이나 좌표계의 방향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무생물적인 방향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마음을 가지고 보는 방향, 얼굴을 향하고 등지는 곳 또는 등등 이런 의미 있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방향을 중시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수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사랑스럽고 그리고 참 만나서 즐거운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열리죠. 그렇지만 만날 때마다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는 마음이 열리고 어떤 방향으로는 마음이 닫히는 그런 그 당시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방향이 곧 그들의 세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를 넘겨서 우리 좌우선을 한번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우선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좌우선은 이 G자자에다가 소 우자를 써서 좌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선은 바로 이 빨간 준으로 그린 이 선이 됩니다. 잘못 그리면 삐져나가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레시알 메리디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평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천구상에 폴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북극성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때 우리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구의 적도가 여기 기울어진 이 평면상에 나타나죠. 이것은 바로 천구상의 적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몇 개의 대원만 아시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아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4개의 대원을 이해하시고 여기다 추가해서 황도라고 해서 태양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요, 태양이 지나다니는 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이 황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합치면 이제 확실히 하늘에서 표현되는 중요한 서클들은 다 보시게 된 셈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조상들은 과연 이러한 그 천구상의 위치를 어떻게 측정했는가 하는 얘기를 나눔으로써 오늘 강의를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는데 하늘에 여기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그림이 좋을까요? 이게 저기 어떤 그림이 좋을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가 폴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구상의 북극입니다. 북극에서부터 90도가 떨어진 곳이니까 이 그냥 북극이 아니고요, 황도의 북극이네요. 여기 있는 이 평면은 바로 태양과 지구가 공전하는 공전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지구의 궤도, 지구의 적도는 공전에 대해서 23.5도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23.5도가 끼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큰 원이 만나는 점이 생기죠. 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하나가 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생기죠. 그래서 이쪽에 생기는 이 점을 춘분점이라고 이름하면은 저쪽에 있는 거는 추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문학에서는 모든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북극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춘분점이 됩니다.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재는데, 춘분점은 하늘의 한 점으로 존재하죠. 이것은요, 분명히 거기에 어떤 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천문학자도 저 점을 다 0.1초의 정밀도로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기계로 찍기 때문이죠. 기계로 찍는 그 원리는 바로 여 밑에 여기 이거 간입니다. 간이 여기 세종 때 여러분 그 장영실, 이천 이런 분들이 다 만들었다고 하는 이 기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간이죠. 이 간이는 그 전에 원나라 때 곽수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모형이 다 이슬람 제국에서부터 모형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때 그 서양에서 유명한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과학혁명의 그 원동력을 제공했던 위대한 천문학자가 있죠. 이분이 즐겨 썼던 기구가 바로 이런 기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종 때 만들어진 간이는 전통적인 세계적인 그런 그 기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출중한 기구란 뜻이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이 공유했던 기구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여러 서클이 있죠.
밑에 깔려 있는 서클도 있고요. 제가 동그랗게 그려봅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서클도 있고요. 약간 누워 있는 서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이 있네요. 이 방향이 바로 천구의 방향, P 방향입니다. P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바로 적도가 되겠죠. 적도. 이 방향으로 각을 재면은 적도 방향이 되고, 이건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평선. 이 방향으로 재면 지평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은 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리고 춘분점에서부터 얼마의 그런 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와 또 기술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춘분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보여드렸다가 제가 다시 껐습니다만 세차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